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인 피습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의 정치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 보셨죠? 네. 트럼프 귀 위쪽으로 총알이 스치는 장면 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필라델피아 유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펜실베니아, 예. 필라델피아의 주도가 네. 펜실베니아 주도죠.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북부에서 2016년에는 트럼프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이게 이번 대선에서도 북부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당이 걸려 있고, 이곳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매우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고향이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거든요. 네. 본인이 필리거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딸과 의사 사위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인데, 자, 이곳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세를 벌이다가 이제 저런 총격을 받은 거거든요. 귀 위를 스쳤다. 그랬고 그 뒤에 있던 유세자 한 명이 숨지고, 지붕 위에서 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겨냥했던 현장의 총격범은 사살됐고 중상이 2명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조금만 안쪽으로 총격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역사상으로 이 수많은 미국 대통령과 또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암살 트라우마가 미국에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전 세계가 일요일 오전에 경악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붕 위에서 총격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경호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트럼프 아직 대통령은 아닌데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이제 현직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경호를 하겠죠. 미국에 워낙 이제 이런 암살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위 지붕에서 쐈다는데 그 이른바 이제 저격병들을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네. 말이죠. 저격병은 정확하게 쏘잖아요. 이 군인은 당연히 아닐 테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이 소식을 보니까 이 오른쪽 귀를 스쳤다는 거 아닙니까? 피가 나는 게 보이던데, 아까 우리 박상규 평론가 말씀처럼 정말 조금만 1cm 정도만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살이나 이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암살, 테러, 과거의 조선시대 같은 경우 조선 왕 독살 사건도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게 아마 극단적인 지지자들, 이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의 영향일 것 같고,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가 심하긴 합니다만 어느 나라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도 대단히 양극화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하나의 그 반영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일본 아베 총리는 총격으로 사망까지 한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이 극단주의로 가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일이 추세라고까지는 못해도 빈발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베 전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가해진 사제 총리의 총격으로 결국은 숨졌고, 네. 또 인도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간디 가문에서 2명이나 모자가 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미국에는 멀리 링컨 대통령, 그다음에 케네디 형제, 한 사람은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는 상원 의원 시절에 호텔에서 권총에 의해서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았고요. 가까이는 로널드 레이건이 힝클리에게 가슴을 맞아서 그때는 대수술 끝에 겨우 살아났고, 네. 포드 대통령도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유난히 이 대통령에 대한 총격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동안 80년대 이후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만에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아주 그것도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과연 암살 시도였느냐, 우발적인 거였느냐. 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그냥 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앞서 국제부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FBI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모든 정보 당국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또 총격범이
바로 죽었잖아요. 네. 그 수사가 과연 또 미궁에 빠질 수도 있고 과거에도 케네디 대통령 형제에 대한 암살범들이 의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스왈드라든가 시르한이라든가 이게 과연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사건이 발생한 곳이 펜실베니아 민주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어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원인으로 작용했을까요? 글쎄 뭐 어느 당 그 우세 지역이라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겠죠. 거기 지금 이제 거기에 스윙 스테이트라는 데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나라로는 스윙 보터 지역이에요. 게다가 이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선거라는 게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펜실베니아가 바이든 지지가 많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부분 가지고만 단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 사람이 정말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트럼프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쐈는지 이미 뭐 죽었으니까 네. 아니면은 정신 이상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이런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수사도 수사입니다만 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지자가 더 결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바이든 진영에서도 트럼프 진영의 지지가 결집하면 또 바이든 쪽도 지지가 결집될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어쨌든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지금 자꾸 후보 교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 부분 갈 것 같아요. 이 뉴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이제 이 바이든으로서는 이게 좀 자신에 대한 이 후보 교체, 이 여론, 그런 논란 이런 것들이 조금 가릴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주 뭐 정치공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바이든의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당황했을 상황에서도 주먹을 불끈 올려쥐면서 파이트, 싸우자라고 말했어요.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걸까요? 과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특유의 제스처라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약간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 때 본인이 오른쪽을 보다가 사선에서 총알이 날아온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귀를 감싸 쥐잖아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유탄에 맞은 거죠. 그리고 그림에도 계속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한번 불끈 쥐어 올린 뒤에 그 손을 잡고 몇 번 이렇게 내지릅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현장음이 뭐라고 나오느냐? USA, USA, USA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맞았는데 USA 구호가 나왔다.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의 집회니까 마가, 이른바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그 집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런 집회에서 또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습니다. 네. 손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하구나. 전 대통령이 이걸 확인한 지지자들이 단결을 외치고 트럼프의 이름을 연호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저는 개인적이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얻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사실상의 적지인 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네. 일어난 집회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 앞서가니까 우리 트럼프 후보를 누군가가 제거하려고 했구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 암살 트라우마로 볼 때 중도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스윙 스테이트 5대5 연한 북부에서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표심이 미국 대선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좀 더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 지지층도 결합하고 중도층도 이건 아니지. 네. 무슨 암살 시도까지 있어.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요. 후보 교체론이 더 좀 불붙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벌어지고 공화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만약에 두 자릿수로 벌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어느 정도 물밑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이 바이든 교체론이 그야말로 가속화될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입장 표명을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네.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펠로시가 그 사퇴를 요구한다니까 거기에 내용은 같이 논의했는데 그걸 언론사에 알리겠다니까 그거는 반대 안 했다잖아요. 오바마가 버락 오바마가 이 태도가 뭐냐?
저 후보 사건은 교체를 염두에 두었다.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나중에 역사는 네. 이 사건이 미국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현실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같은 의견이신 거죠? 아니 뭐 단지 이 사건 가지고 바이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론이 뭐 현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단지 지금 얘기는 이 흐름이 사건 그렇다. 때문에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결집되고 또 이게 지금 이른바 적지니까 오히려 중도층이 결집되면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이든 교체가 나온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바로 저 사건 그 자체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 교체론이 더 현실화되고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제 반대로 또 바이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뉴스의 중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대선 국면에서 11월 달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뉴스의 중심에서 좀 멀어진다면 바이든 교체론이 또 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일부에서 보면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 유불리를 따져도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탄압받는 이미지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는 네. 오히려 지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전 오히려 있다고 좀 봐요. 네.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속보와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발생 당시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격자들 녹취가 준비되면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공화당 전당대회가 모레잖아요. 현재 시각으로 모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지역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현재 아까 뭐 손 흔들고 뭐 이제 화이팅 외치는 걸로 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봐야지 되겠죠.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나오려 하겠죠. 네. 바로 이틀 전에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총격을 뚫고 이제 나오는 그야말로 전사의 이미지. 네, 건재함을 더욱더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있고 더욱더 이제 정말로 자기의 강인함을 보일 수 있고 또 유권자 지지자들에게는 또 어떤 그 불사조의 의미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 나오려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의료진 입장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전에 코로나에 실제로 감염된 트럼프가 네.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귀에 이 살점 정도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과소평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는 오히려 이것이 호재일 수 있어요. 네. 아까 불사조 말씀하셨는데 나는 건재하다. 그러면서 마가 모자 쓰고 내려서 걸어서 유세자들 손을 잡을 굉장히 어프렌티스에서부터 You're Fired로 유명해진 사람 네. 아닙니까? 저는 이게 기다리지 않았던 단비 같은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걸 만들 수 없는 이벤트가 지금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후보 교체론에 힘이 실릴 거라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틀 뒤에 이 전당대회가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트럼프 추대식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총 쏘고 그럴 것 같다는 그 얘기도 나와요. 그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네. 막 이제 정말 이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서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때이른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 상황이에요. 네,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나올 리는 저는 없다. 안 나올 리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불사조의 이미지,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안 나올 당연히 리가 나올 없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 was standing there, and all of a sudden it sounds like firecrackers going off. But then I heard the shots,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body hollers, "Get down on the ground," and everybody's going down on the ground as low as they can get. Then the Secret Service comes running up through and says, "Everybody out, get out of here now." They're scared. Yeah, they're scared. You're right. They're scared.
네, 너무 무서웠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 당시 상황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늠한다는 게 그 자리에서 이제 유설하고 있는데 연설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이제 넘어지면 이렇게 넘는 이제 머리를 굽히면서 피 같은 게 또 보이잖아요. 그 충격은 뭐 상상하기 어렵겠죠. 네.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저런 부분들이라는 게 워낙 암살, 테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이 아까 화면에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국내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사이가 냉랭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IMF 직전이었어요. 뭐 그때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로부터 27년간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게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됐다는 의미가 좀 남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공식 메시지를 낸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 줄리 터너라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 인권특사인데 한국계 입양아 여성이에요. 그야말로 스토리가 됩니다. 드라마 하나 나올 정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 또 이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어요.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6년 만에 공석이다가 이 한국계 입양아 출신을 임명했는데 이것도 또 의미가 커요. 미국이 그런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LSC에도 일했고 경력이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네. 행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그런 날이 됐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더 뜻깊은 날이 됐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념식 제정을 약속한 뒤 처음 열린 행사인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 27년 전 오늘 1997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법률 하나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발간을 준비해서 작년 3월에 발간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북한 이탈 주민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전체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홀로 탈북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 듣고 오셨습니다. 교수님, 기념사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탈북민이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 아니에요. 네.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말이죠. 또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상당히 이제 그 성장하고 성공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완전하게 정착하고 우리가 잘 못 어울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제도화하고 또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기념일을 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저희 기념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단순히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북한 이탈 주민이란 말이 대단히 거슬려요. 이탈이란 말은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탈이라는 건 어떤 그 정상적인 데서 나온 걸 이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그 의미는 좀 알겠는데 뭔가 좀 다른 말로 용어로 바꾸는 게 어떨까? 북한 이탈 주민은 영 거슬리게 들리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이죠. 용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 입씨름, 신경전이 갈수록 비방 그리고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당권까지 갖추겠다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참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모든 뉴스를 흡수하는 분위기예요.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많은 비판도 잇따르고 있죠. 지금 흡수했다는 말씀을 앵커가 하셨는데 저는 블랙홀 같다고 네. 생각해요. 블랙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모든 주위의 입자를 빨아들이는데 흥행은 성공했는데 상처는 커졌다. 이런 생각이고 흥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거티브한 흥행과 포지티브한 흥행이 있는데 저는 네거티브 흥행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자, 이건 좀 생소한 용어지만 익십, 배신, 변절 이런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법대를 나온 세 사람, 원희룡, 나경원은 동기고 10년 후배가 한동훈인데 언제는 뭐 둘이 얼싸안고 뭐 그냥 볼을 부비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 10년 원수처럼 저렇게 구니까.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중간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살 부채질이나 하고 뭐 이런 양상이 되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네. 이러다가는 이겨도 승복도 안 하고 또 흔드는 상황이 된다. 자 108석을 가진 작은 여당이 네. 도대체 전당대회를 승행을 떠나서 승리의 축제로 만들고 시너지를 내는 전당대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9일 딱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싸웁니다. 아까 한동훈 후보는 저는 참겠습니다. 왜? 여유가 있거든요. 1차전에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2,500명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승자의 여유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이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네거티브한 공세를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 네, 승자의 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영남의 당원들이 이제 한 4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나경원 후보나 특히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 한동훈 후보를 이제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지율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언론들의 용어를 보면 뭐 자폭전대다, 뭐 점입가경이다, 뭐 목불인견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언론 이제 기사들의 이제 단어들이. 그런데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건 좀 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한동훈 후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네. 한동훈 후보도 대응을 많이 했어요. 뭐 썩 좋지 않은 말도 쓰고 그랬었는데 노상 방류하고 왜 마타도 하냐 이런 얘기도 썼어요.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당 윤리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양비론으로 가버리면 말이죠. 이게 일단 공격을 계속 문자라든지 뭐 이른바 읽고 씹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배신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원희룡 후보 측이에요 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그냥 전부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고 다 똑같다. 당윤리위가 경고할 수 있다. 게다가 뭐 해당행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윤리위가 옥석을 분명히 가려줘야 돼요.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다 틀렸다. 네.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맞지 않은. 그건 그냥 평론가나 중간이 돼 있는 사람들 할 얘기지. 당에서 이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앞으로 너무 과열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되 어느 후보가 이건 더 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제도에 걸리지. 그렇지 않고 전부 싸잡아가지고 다 틀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앞으로 계속 다른 후보들도 같은 식의 그 공세를 계속 취할 거라고요. 네. 빨리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일주일여 남았잖아요. 지금 적어도 뭐 문자 얘기라니 이런 배신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향후 국정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보수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논의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보수가 그야말로 괴멸합니다. 예.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일반 여론조사나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나 둘 다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뭐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문자 논란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네, 나경원 후보도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갤럽 조사에 나오고 있지만
나경원 후보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반사 효과를 누린 건가요? 그러니까 4% 정도가 포인트가 움직였는데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고 원희룡 후보가 내려가면서 꼭 그게 그 4%가 2, 4%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등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이던 나 후보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희 보면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는 것보다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니까 내가 2등이니까 3등인 당신이 포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1차 경선에서 과반수를 저지하는 게 2, 3, 4위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1차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자기가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고들 보고 있어요. 나, 원, 윤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김종인 전 의원도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경원이나 원희룡은 스스로 대표가 될 능력은 없다. 네.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숫자가 그래요. 네. 자, 그런데 1차 경선의 목표는 한동훈이 과반수를 못 넘게 해서 결선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목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 사람 후보 모두가 각자 열심히 뛰자. 네. 그래서 50%를 저지하는 데서는 그게 더 낫다고 보는 네. 거예요. 따라서 1차 경선 이전에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각자 노력해서 한동훈을 49% 이하로 만들면 결선에 간다. 그때 이제 그때 1차전 성적을 가지고 자 봐라 내가 1차전에서 2등 했는데 나에게 힘을 몰아주세요. 그 현재로서 이 시간 현재 그 헤게모니는 누가 쥐었느냐. 나경원 후보가 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여유가 생긴 말을 하잖아요. 거친 싸움 좀 그만하시고 네. 동기인 나를 좀 밀어주시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차전 이전의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네. 또 그게 전략적으로 옳다. 그러나 얼마든지 단일화를 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 7.23 전당대회 1차 경선 이후가 될 것이다. 근데 1차 경선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올 것이 아주 유력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가 무망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많지 매우 않다.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어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야당이 19일과 26일 두 번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권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처음인데 과연 처음 열릴 수 있을까요? 청문회 특히 탄핵 청문회가 있고 지금 이제 특히 최상병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요. 산만하고 지금.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집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얘기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네. 그다음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편이었어요. 탄핵 얘기가 계속 뭐 이제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만 근데 드디어 이제 당의 아주 그 핵심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게다가 최상병 특검법도 있죠. 특검법은 일단 뭐 제2호권이 행사가 됐습니다만 아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재표결을 하더라도 재의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래도 또 특검법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마 이런 식의 정국이 계속 돌아가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알고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 등 여권에서는 일단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이미 정치를 포기한 거예요. 정치가 뭐 부재하다,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 실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정치가 그냥 정치 포기한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권도 말이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배신자 프레임이 최상병 특검이 윤 대통령 탄핵과 자꾸 연결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수정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권이 좀 충분히 같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권에게 유리하게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그 민주당이 제기한 그걸 좀 고치는 쪽에서 특검법을 좀 마무리하고 야당도 좀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여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거 특검은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하자 뭐 이거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이 현실 정치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얼마나 지금 솔직히 거치게 밀어붙입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 최상병 특검도 해병대원 특검도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고 그 대통령 탄핵도 말이죠. 청원이 물론 130만이 넘었습니다만 네. 이거 탄핵 청문회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 탄핵 청문회라는 게 사실 유례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야당도 좀
이 발폭을 조금 호흡을 조절해라. 네. 그래야 정치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게다가 10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양쪽이 전부 초긴장해서 가는 상황인데 누군가 이 지금 보폭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여권이 뭔가 좀 신중하게 하고 특히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여권이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바꾸고 그래야 야당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네, 네. 예. 야당도 수위 조절해야 한다 예.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여론 분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세븐일레븐이라고 표현되는 7개 사건 11개 혐의. 네. 제가 붙여본 이름입니다. 재판이 4개. 직접 지으신 겁니까? 세븐일레븐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4개 재판. 이것도 병합을 해서 그런 거고요. 네. 5개, 6개 가닥을 치면 재판 한 10개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 9월 30일에 이제 첫 번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그러면 선고가 10월 초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 재판 지연을 위한 일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슨 중형 선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권으로서는. 네. 여권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발목줄에 같다고나 할까? 네. 피선거권 제한 선고가 나오면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일단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으리라고 봐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대선 이전에 안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오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김두관 후보가 그 대표 경선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지율이 44대 37 정도 나오는 걸로 일반 제가 여론조사의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지금 상당히 저렇게 많이 나오나? 그중에 상당 부분은요. 이재명 대표라는 준낙하산 하나만 믿고 가다가 잘못하다 준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하나. 네. 보조낙하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데 대한 야권에 걱정하는 분들의 표심도 좀 반영이 됐다. 네. 그게 다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그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지금 야당의 행보를 좀 다급하게 만드는 측면이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보조낙하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국내외 정치 현안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